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죄형법정주의 두 번째 내용이죠. 자,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해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 일단 우리 형벌법규는 언제? 시행 이후에만 적용하자. 이거 시행 이후에.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자. 그렇죠?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다음에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자라는 얘기죠. 자,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을 뭐다? 금지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급표 금지는 정말 나쁜 놈인 건 알겠는데 법이 없었으면 처벌하지 말자라는 거죠. 나중에 사후 입법을 통해서 처벌한다? 그러지 말아라. 이것을 바로 뭐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로 정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의하고 상관없이 바로 뭐다? 피고인,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제 의 있죠?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그래서 그 뭐 쭉 나오죠? 그 근거가 이제 거기 4개 있죠? 체크를 합시다. 법적 안정성, 그 다음 뭐다? 예측 가능성 보장, 신뢰 보호, 그 다음에 기득권 보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뭐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실체 진실의 발견. 아니, 실체진보다 실질적 정의의 실현? 뭐 이렇게 쓸까요? 아니, 뭐 실체 진실의 발견.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정의롭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는 정의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 13조 일사부재리, 그다음에 형법 1조.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된다?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따라서 적용 범위를 한번 또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죄형법정주의는 항상 뭐죠? 유리할 때, 불리할 때만 적용하는 거고 뭐다?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리한 소급표는 금지하지만 하지만 뭐다? 유리한 소급표는 뭘 하게 된다?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불리한 건 안 돼요. 하지만 유리한 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형법정은 형법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은 실체법인데 절차법인 소송법에 적용될 것이냐. 그래서 일단 바로 소송법 규정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디에만 적용된다? 실체법 있죠? 실체법에만 적용됩니다. 적용이 돼요. 즉 뭐다?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형법이라고 해서 뭐 형법만 있느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공소시효 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장을 해가지고 소급 처벌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이게 실체법적 성격을 갖는다, 절차법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그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로 요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 공소시효를 연장해가지고 처벌하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죠? 진정소급표. 그 다음에 자, 부진정
소급표가 있죠. 자, 진정 소급표는 뭡니까? 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어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는데, 자, 사후 입법을 통해서 처벌하는 거죠. 완성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 다시 만들라고 처벌하는 겁니다. 이것을 진정소급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진정소급표는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연장하는 법을 만듭니다. 자, 만드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진정소급표와 이제 부진정소급표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제 허용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따졌는데요. 자, 일단 진정소급표는 이미 완성됐잖아요. 완성됐는데 사후입법을 통해서 처벌한다. 그럼 날벼락 맞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자, 일단 어떻게 된다? 자, 원칙적으로 처벌하면 안 된대요. 원칙적으로 불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대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대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부진정소급표는 그래도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예외적으로 불허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냐면 이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크다? 일단 이 사람의 신뢰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불허하는 거고.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 뭐냐? 신뢰는 별로 안 크다. 공익이 크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이 크니까 허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건 뭐다? 신뢰가 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 기준, 그러니까 이런 원칙, 예외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그럼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익 형량을 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죠.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 자, 이렇게 해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이 나왔던 게 예전에 그 전두환 있죠, 전두환. 그래서 5.18 특별법이라고 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게 왜 논의가 된 거냐면, 자, 12.12 군사반란이 1979년에 있었는데 이것을 처벌하려고 했던 시기가 1995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공소시효가 이제 특정 범죄는 아예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최장이 15년이었대요. 그러니까 15년이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애매한 거예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도 있고 완성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내란죄가 과거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범이다. 그 다음에 즉시범이다. 견해들이 비슷해요. 계속범이 컸는데 즉시범이다는 견해 가끔 있었어요. 근데 판례가 깜짝 얘기했죠. 상태범이다. 그러면 상태범은 즉시범하고 똑같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잘못하면 완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바로 5.18 특별법이라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이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두환 측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 공소시효 연장하는 소급표 금지 원칙 위반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판단했는데 어떻게 나왔다? 이제 4가 위헌, 4가 합헌, 그다음 5가 위헌. 근데 6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헌 불선언에서 합헌 결정이 났는데 그때 얘기했던 기준이 이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기준이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엔 그 기준은 뭘 가지고 따지겠다? 이익 형량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의 밑에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5.18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넘어가시고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리한 소급표는 금지한다라고 했고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하고 3번이 방금 그 판례하고 연결되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여기 첫 번째 문장에다 좀 밑줄을 그으세요.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판례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어요? 자, 뭐다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허용했죠. 그다음에 진정 소급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풀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다만 최근에는 해가지고 있죠. 결국엔 뭘 가지고 따지자? 이익형량. 요렇게 이제 하자라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와 관련된 건 요렇게 이제 같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법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아무런 배경 설명 없으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판례 문장이 나오면 이익형량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또 논점이 뭐가 있다? 바로 보완 처분이 있죠. 자, 보완 처분에 대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걸 따진 건데 이제 왜 이걸 따진 거냐면 우리 형법이라는 게 결국엔 제재가 형벌과 뭐죠? 보완 처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완 처분 이런 게 형사 정책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간 건데 그럼 취지는 이런 거예요. 형법은 이제 과거 범죄에 대한 제재예요. 과거입니다. 과거에 네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죗값을 받아야 된다. 죗값이죠, 죗값. 그래서 이건 이제 응보에 있어요. 주는. 그 다음에 자, 보완 처분은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죗값을 받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또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그걸 막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완 처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 예방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재범 예방 이걸 거쳐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형벌은 죗값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만큼의 형량을 부과하면 되는 건데 보완 처분은 장래 재범 예방이다 보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 처분에 대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일반론은 적용하지 말자라고 해요. 왜? 장래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는 예전의 보완 처분 체계가 매우 단순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최근에 몇십 년 동안요, 보완 처분이 되게 다양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완 처분에 대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일관적이지 않다. 우리 판례는 일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판례는 어떤 보완 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어떤 보완 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취지는 보완 처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학자분들이 자유제한적 보완 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 근데 자유박탈적 보완 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판례를 그냥 몇 개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이걸 좀 봅시다. 적용 안 되는 판례 몇 개와 그다음에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는 판례 몇 개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판례를 보는데 그 판례를 몇 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럼 전형적인 보완 처분인데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보호관찰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보호관찰. 이제 보완 처분의 전형적인 게 보호관찰이죠. 근데 이거는 자유 제한이에요.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 연장 있죠? 연장하는 거 이런 거 된대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개 명령. 나중에 이제 판례를 보면 조금 더 수월한데 일단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급표 금지가 이제 적용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회봉사자 명령이라 해서 요걸 판례가 이게 형벌 대체적 보완처분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형벌로 부과할 것을 보완처분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거니까 죄형법정들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이 사회봉사명령이 과거에는 100시간이 최대치였어요. 그런데 너무 짧다고 해갖고 입법자가 200시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재판받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몇 시간짜리 법을 적용할 것인가? 100시간짜리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고지명령. 자, 공개하고 고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 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 처분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접근을 해 나가시고요. 그래서 요걸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시고요.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완 처분 들어가 보면은 보완 처분에 대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판례는 일관적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밑에 판례.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표준 판례로 나온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되고 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에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보완처분은 맞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는 가정폭력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즉 형벌 대체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 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자, 형벌 불소급의 원칙, 즉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자, 이 상한을 200시간을 올린 신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법으로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보완처분 요거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과 또 관련해 가지고 적용되는 게 이제 판례의 변경입니다. 우리 판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판례가 매우 중요한데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입니까? 불문법주의 국가입니까? 성문법주의 국가죠. 그런데 판례는요,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이지 판례는 참고로 법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는 뭐예요? 범죄와 형벌은 뭘로 정하라? 법률로 정하라. 그럼 법이 바뀐 게 아니다 이거죠. 법률에 대한 해석론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과거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으로 처벌하는 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 우리 판례는 소급표 금지. 판례의 변경은 법률이 아니니까 소급표 금지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번 가보시면 자,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벌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억울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요 정의로운 결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과라는 게 있는데 이 전과는 그냥 하나의 사건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이 뭐냐? 자, 우리 이제 성충동 이제 약물 치료인가요? 이런 부분이야. 전자장치 있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자, 요게 있어요. 그냥 이 사건을 보시면 돼요. 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2번 이상의 유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범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유죄가 확정되어야 된다. 2회 이상.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어떤 거냐? 일단 피고인이요. 어떻게 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짓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 범죄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2회 이상 범한 거냐 아닌 거냐를 따진 거죠. 근데 우리가 소년 보호 처분은
뭐 나중에 소년법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돼야 안 돼요? 부착하면 안 되죠? 왜? 2회가 아니니까. 2회가 아니니까. 자,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알고요.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과와 관련된 건 이 사건 하나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 뭐 가번 인데크는 몇 개고 나번이 중요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그러니까 보호처분 있죠. 자,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대상인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됐습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양이 좀 많죠? 나중에 또 판례들 좀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 자,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형법정죄의 내용인 소급표 금지 원칙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형법정죄의 내용인 뭐가 있어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있다. 자, 그러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해당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그걸 갖다 쓰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유추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처벌해버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법이 없는데 처벌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역시 죄형법정지는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자,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자, 뭐가 된다?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죠? 유리한 유추해석은 당연히 뭡니까? 허용이 되는 거죠.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이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 그러니까 결국엔 피고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물론 뭐 유리하다고 해서 막 갑자기 문헌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면 안 되고 문헌 내에서 불리한지 유리한지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 개념 한번 체크할까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가능한 문헌의 한계를 넘어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의 뭐다? 금지. 불리한 유추해석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나중에 다 배울 테니까 잘 보시고요. 3번 정도를 봅시다. 3번하고 5번. 5번은 최신 판례니까. 자, 3번이 뭐예요? 그 여러분 유명한 사건 아시죠? 땅콩회항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땅콩회항에 뭐가 있었냐면 그 죄가 항로변경죄죠. 항로변경죄. 근데 사건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미국 그 JFK 공항에서 이제 땅콩 잘못 줬다고 해서 비행기 이륙하려고 할 줄 앞에 나갔는데 관제탑 허가 안 받고 뒤로 백해가지고 그 승무원 떨궈 놓고 이륙했던 사건이죠. 근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관제탑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자리를 무단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로변경죄로 기소가 된 건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 항로는 공중길을 의미한대요. 뭐다? 공중길만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지상길까지 포함하면 유추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상길을 포함하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뭐다? 불리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죄 만들어졌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냐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길까지 항공보안법의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불리하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5번이 그나마 최근 판례니까 자, 보시면 뭐예요? 자, 일단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자, 뭐다? 운영한 행위, 처벌 규정인 이런 것도 유추적용한다. 근데 뭐냐면 변경 인가 안 받은 것과 그다음에 설치 인가를 안 받은 거. 자, 요것과 요것이 같나요? 다르죠. 그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대표가 있는데 대표를 바꿨대요. 근데 바꾼 거는 인가 안 받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설치 인가 안 받고 한 걸 가지고 처벌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다? 불리해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한 유추 해석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밑에 내려가서 답원하고 라번을 묶어버리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추 해석은요. 피고인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불리하다 안 되는 거. 그 다음 유리하다 되는 겁니다. 그걸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해석.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줄여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불리해집니까? 유리해집니까?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겠고, 그 다음에 라번의 목적문적 축소 해석도 결과적으로 불리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죠. 그래서 뭐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판례가 이제 유명했던 사건인데요. 뭐 전원합의체까지 갔던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 형법상 자수가 있죠. 총론 거의 끝자락 가면 배울 텐데 자수는 뭐예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자를 신고하는 거죠. 자, 근데 자수를 하면요. 효과가 어떻게 된다? 임의적 감면입니다. 크게 효과가 없어요. 법관이 기분 나쁘면 감경 안 해줘도 돼요. 감경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상 자수를 할 때 자수의 시기는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아요. 특별히 제한을 둔다 안 둔다? 안 둬요. 잡히기 전까지면 다 됩니다. 그래서 형법상 자수. 자,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이 공직선거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과거 얘기예요. 지금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공직선거법상 자수는요. 필요적 면제였대요. 필요적 면제. 그러니까 웃긴 거죠. 뭐냐면 입법자. 결국엔 뭡니까? 공직선거법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벌받을 죄에 대해서는 자수를 하게 되면요. 필요적 면제를 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법관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자, 뭐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형평성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 자수를요. 시기를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왜? 너무 큰 혜택을 주니까. 그래서 자, 시기를 어떻게 했다? 범행 발각 전으로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제한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그러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헌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새롭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건 뭐가 된다? 바로 불리한 유추 해석이다.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불리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대신 이제 처벌을 안 받은 대신에 뭐다 법은 개정을 했어요. 지금은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파악을 하시는데 대단히 뭐 유명한 목적문적 축소에서 의도적으로 법관이 축소를 한 거예요. 근데 감정은 이해가 되는데 법의 안정성이라는 게 자수, 여기에서 자수도 여기 자수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판례 문장보다도 뭐냐면 그 목적문적 축소에서 금지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판례는 있죠. 공직선거법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자수의 범위를 그 문헌보다 제한함으로써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어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던 겁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번의 소송법 규정도 있네요. 자, 소송법 규정의 유추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지면 돼요. 피고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소송법적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 해석이 허용된다. 그러나 소송법적 규정이라도 가벌성을 결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자,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를 처리할 때 자, 먼저 피해자가 직접 하면 되죠? 근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 대행 동의 받습니까? 안 받죠. 동의를 받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왜냐?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추해석. 근데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겠고요. 일단 유추해석은 이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유추해석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죄형법정주의 내용으로서 자 뭐가 있습니까? 명확성의 원칙이 있죠. 명확성.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수범자인 국민이 자 뭐다 이 해당 법 규정을 뭐다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돼야 금지 행위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는데 그럼 이제 명확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구성요건. 구성요건이 범죄라고 했어요. 범죄. 그다음에 형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성요건은 결국엔 금지 행위잖아요. 금지 행위를 디테일하게 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행위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모든 유형들이 다 써 있으면 내가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입법을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없죠. 그렇게 하면 뭐다 형법전이 최소 3,500만 조 문제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구성요건은 어느 정도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요건은 디테일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명확성을 어느 정도의 명확성으로 따지냐면 최소한의 명확성입니다. 뭐다? 최소한의 명확성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최소한이 최대한이라고 나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의 입장에서 명확해야 되느냐? 당연히 행위규범이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명확해야 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이라고 써야 돼요. 국민보다는. 일반인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뭐라고 나오면 틀리겠다? 법관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벌도요, 이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지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의미로 이런 거예요. 바로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놓고 나서 무엇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만 써놓고 몇 년 처벌한다 이런 말 안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평생 감옥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 부정기형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있죠. 자,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을 수도 있죠. 이런 건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는데 우리 형법에는 없고 소년법에 가보면 상대적 부정기형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상적인 규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놓고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지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구성요건의 명확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 뭐다 구성요건은 가능한 명백한, 가능하면. 그러니까 쭉해서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지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명확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다? 최소한. 그다음 누구의 입장? 일반인의 입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형벌의 명확성 있죠?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자, 어느 정도로 제재하는지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자,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되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봅시다. 헌법 제12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자, 죄형법정주의 적법 절차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사물의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누구? 일반인이라면 일반인의 의미와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 일반인, 법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결국엔 뭐예요? 바로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보충 규범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 궁박, 그다음 현저하게 부당하니 이런 거 다 해석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고요. 그 다음 이 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의 누설과 이용해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자, 누설과 관련해서 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교적 최근 판례니까 봅시다. 농업협동조합 상무인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 누설이다라는 겁니다. 누설은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뭐가 된다? 누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충분히 명확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자, 2번 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 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의 이용이냐? 그러니까 CCTV 그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CCTV 화면을 찍은 거죠. 그러면 이건 자체를 쓴 게 아니다. 그래서 이용이라고 만든다. 만약에 이걸 이용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명확성 원칙 위반이 된다. 뭐 그런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원론, 개념 정리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봤습니다. 물론 뒤에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인 죄형법정주였고, 자, 이 체제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다? 적정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적정성은 결국엔 뭐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례관계가. 그래서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과잉금지예요. 과잉금지. 너무 과하게 규정을 만들지 말아라.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관계를 따지는 거다. 그게 적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적정성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쭉 있는데 마지막에 결국엔 뭐다? 과잉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형법정지, 일단 틀을 잡으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판례들을 또 많이 봐야 되겠죠. 실제 시험은 물론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판례들이 계속 쏟아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례들의 원리들을 좀 보는데요. 뭐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좀 몇 가지 주요한 판례들을 이제 한번 쭉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죄형법정지 첫 번째 뭐예요? 법률주의인데 위임위법 있죠? 그 위임위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임위법의 한계를 일탈했다. 그럼 뭡니까? 뭐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뭐다 구체성이 없거나 아니면 형벌의 종류 이런 것들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좀 따지는 건데 뭐 2번 같은 거 있죠?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근데 약국 관리는 사실 이건 포괄 위임하고도 비슷합니다. 뭐냐?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뭔 줄 알아요? 좀 법에서 어느 정도를 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5번, 그 다음에 6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을 보시면요. 자, 5번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위임을 할 때 뭐죠? 이제 하위 규범은 자, 하위 규범은 위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뭡니까? 5번을 가보시면 자, 근로기준법에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 한도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 안 주면 이보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데 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좀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퇴직금 정산기를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장을 하면 자, 그 기간 연장했으니까 처벌을 안 받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그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합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시행령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위임의 범위를 뭐 한 거다? 초과했다.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거죠. 4개월 이내 합의하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법상으로는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최근에 좀 나왔으니까 신경을 쓰시고요. 6번이 이제 전통적인 건데, 자, 전통적인 건데 뭡니까? 바로 총포죠, 총포. 총포. 자, 그러면 총포 우리 도검류 화양리가 법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총하고 포가 있어요. 근데 총하고 포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걸 이용하면 사람의 이제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이 총포에 총의 부품을 총으로 보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포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총과 포가 있죠. 그러니까 소총, 권총.
그다음에 대포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총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탄환을 넣어서 발사를 하면 사람을 살상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총의 부품은요. 공이치기. 그럼 공이치기 갖고 뭐 어떻게 사람 죽이나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요걸 총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임 범위를 초과한 거죠.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라는 취지의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총포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였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입법의 이제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라고 본 사례에서 자, 우리 2번을 보시면요. 2번은 이제 어떤 그 입법 목적까지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래 연습장 체크하세요. 노래 연습장.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학교 근처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그 뭐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유흥시설 이런 거 못 만들어. 애들이 뭘 보느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 연습장 학교 일정 구역 내에는 설치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노래 연습장이 과연 미풍 장소를 해야 한다. 애매하잖아요. 근데 옛날 노래방은 좀 그랬다. 그래서 이제 뭐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도 자, 뭐가 된다?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째를 가보겠습니다. 9번째하고 10번째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있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기준 요게 있네요. 뭐냐면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판례가 나왔는데 결론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죄용법정주에 위반했다, 위반하지 않았다?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법이라는 건요. 일단 만들면 합헌성을 추정받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합헌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자, 근데 그 대표적인 법이 뭐냐?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어쨌든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청소년에게 좀 해가 되는 걸 좀 막자라는 취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청소년 뭐가 있다? 유해 매체물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못 보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못 보게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데서 다 보겠지만 근데 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걸 정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하는 것을 그러니까 법에 일일이 다 못 정해요. 왜? 계속 발전하니까. 매체물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매번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청소년 뭐 위원회인가 이런 걸 만들어서 매년 결정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되는지를 자, 뭐다 이제 피고인 입장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청소년 보호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취지라는 걸 보세요. 현실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청소년위원회에 위임하여 자, 결정한다. 괜찮다 이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비기록 최신 판례죠. 그래서 자, 뭐다?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신상정보 제공 의무. 그러니까 결혼정보관리업체 여기 있잖아요. 뭡니까? 결혼 대행업체.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보야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신상정보 제공 의무. 자, 이걸 이제 언제까지 제공하라? 법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하면 신상정보 있죠? 신상정보를 언제까지 된다? 최소한 만나기 전까지는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그다음에 입증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할 수 있는데 동법 시행령이 자,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 그러니까 이건 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왜?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 봐야지. 만난 다음에 보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해석이다. 그래서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주의, 위임입법과 관련해서 이제 판례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급표 금지 관련 이제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도 좀 설명할 게 있죠. 근데 이제 테마가 중간에 좀 끊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소급표 금지 관련 판례부터 죄형법정주의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판례들을 체크할 건데요.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